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 쭉 들어보시면 아마 좀 다소 충격적이실 수도 있고요. 의아하실 수도 있고요. 마음속에 궁금증이 막 솟아오르실 겁니다. 끝나고 충분히 또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거고요. 또 제가 오늘 이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방대한 양이라서 또 제가 이 내용 하나하나 쉽게 어린 친구들도, 초등학생 친구들도 읽을 수 있게끔 제가 다 책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입니다. 과학 딱 들으면 어때요? 뭔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특히 기후과학 분야인데, 사실은 여러분, 기후과학이라는 이 학문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영어로 straightforward하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렵지 않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언제부턴가 이 학문을 어렵게 복잡하게 비비 꼬았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대중들을 속였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침묵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들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어떤 속여서 실제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태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저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과 마음이 들어서 많은 분들께 이 내용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많은 강연에서 그 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기후위기 어젠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이 주도했던 어젠다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ESG, 이 세 가지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제가 오늘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 건데, 이 모든 것이 다 대한민국이 주도했던 어젠다입니다. 전 세계를.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죄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 한 20,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주도했던 이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 강연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세요. 방금 제 소개하실 때도 제 학벌 이야기하고 제가 일했던 이야기 여기 뒤에 나와 있긴 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에서 이럴 게 아니라 이미 미국은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과학계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미국 행정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빠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순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그것만큼 우리나라에 정말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또 발생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져야 될 게 너무 많아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가 한국에서 최대한 많은 국민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고,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양심선언하고, 이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와 ESG에 대한 문제점을 전문가들 선에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미국과 유럽에 있는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서 한국을 변화시키는 관점을 가져가야지, 우리나라에서 그냥 덜커니 클린텍 코리아 저 혼자 미국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문제는 제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어서 제가 한국의 많은 대중분들께 전달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제가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시간을 이후에 또 많은 분들께 전달돼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분들이 이 내용을 많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기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3절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쓰는 전략이고요. 한 국가를 침략하기 위해서 시간축을 공격한다는 군사 용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빼앗으면 한 국가를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다라는 전략이고요. 과거는 어떻게 지을 수 있죠? 민족의 역사 왜곡을 통해서 그것의 하나의 언제다가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뺏을 수 있냐면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면 됩니다. 국가 체제 전복은 24가지 침공 전술이 있어요. 초안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것의 뿌리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선거 사기를 통해서 현재 체제를 전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를 빼앗는 방법은 한 국가의 엔진 그리고 과학기술을 빼앗으면 그 국가의 미래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사용되고 있는 무기가 바로 이 탄소 중립입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엔진인 에너지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는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녹색 사기 탄소 중립대한 부분은 기후정음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24가지 침공 전술은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많은 대중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저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 두 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입니다. 자, 기후정음, 정음이 훈민정음에서 나온 그 정음 맞습니다. 그래서 기후과학에 올바른 소리를 한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지었고요. 자, 이산화탄소는 뭐래요? 생명의 기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해로운 기체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탄소 감축, 녹색 에너지 전환을 대한민국보다 약 15에서 20년 정도 먼저 진행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자, 유럽이 실제로 30% 탄소 감축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산업 전기료 4배 폭등을 통해서 미국 대비 6배, 우리나라 대비 5배의 산업 전기료로 폭등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히 다 박살나서요. 이제 앞으로 AI 시대, 방금 전에 AI 시대 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AI 시대는 에너지 패권이거든요. 그 시대에 유럽은 이제 경쟁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400조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써야 될 돈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갚아야 되는 돈이 4,400조입니다. EU 연합이. 자, 그런데 유럽도 요즘에 조금씩 이제 깨어나고 있어요. 왜 깨어나요? 된통 당했거든요. 당해서 이제 알게 돼서 깨어나는데, 딱 15년 전 유럽이 하던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지금 이 정책 그대로 가다간 지금 유럽보다 더 강력한 위기와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될 겁니다. 자,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 이야기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이산화탄소는 기후 변화에 전혀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자, 만약에 기후위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이산화탄소가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한번 볼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중국이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세요. 자, 그런데 상위 10개국 탄소 배출량 중에 중국의 배출량은 몇 퍼센트일까요? 상위 10개국 중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9위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상위 10개국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 중에 45%가 중국에서 배출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정말 문제라면 중국에다가 어떤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파리 기후 협약은 중국은 단 1원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요, 420조씩 매년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게만 분담금을 주는 과학적 협약이 아니고요, 완전히 정치화된 협약이다 라고 해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탈퇴를 했죠. 자,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접하셔서 아세요. 자, 그런데 미국이 탈퇴를 한 게 파리 기후협약만 탈퇴한 게 아니고요. 방금 전 타임에 말씀드렸죠. 많은 유엔사나 66개 기구에서 다 탈퇴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송도에 있는 녹색 기후 기금도 탈퇴했습니다. 이제 녹색 기후 기금 이제 운영 안 돼서 파산해서 없어질 거고요. 유엔도 이제 미국이 기금 안 주는 상황에서는 이제 곧 파산할 겁니다. 유엔이라는 기구는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파리 기후협약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도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면 MIT 공대의 세계적인 기상학자세요. 이분이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한다고 믿는 것은 뭐래요? 마술과 같다. 우리는 지금 마술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술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다? 유엔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밝혀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훈민정음을 통해서 제가 누군가가 어렵게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국민의 혈세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기후정음에 있는 내용이 이제 10가지의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산화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제 오늘 들으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과학적 팩트입니다. 자,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가 많은 분들이 이산화탄소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고요. 이산화탄소보다 70에서 100배 더 강력하고 어떻게? 질량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나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산화탄소 전체 량 중에 인간이 배출하는 양이 있고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가 훨씬 더 크대요?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양이 훨씬 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품고 첫 번째 다이아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이아그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육기관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온실가스 기체별 비율을 가르치는 데 쓰여지는 다이아그램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류가 뭘까요? 첫 번째 오류. 제가 수증기가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했는데 수증기를 제외시켰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수증기를 넣으면 다이아그램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변합니다. 수증기가 거의 대부분의 영향을 주고요. 이산화탄소와 기타 기체들이 온실효과에 기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오류는 뭘까요? 자,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인간의 배출량이고요. 녹색 부분은 자연적 배출량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과학적 팩트에 따르면 자연적 배출량이 어떻다고 했어요? 훨씬 크다고 했죠? 그런데 이 다이아그램은 어때요? 인간의 배출이 훨씬 큰 것처럼 나왔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녹색 부분에 해양, 화산, 식물, 동물로부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다 제외시켰습니다. 자, 보시면 deforestation만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벌목을 통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만 여기에 측정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이 배출의 양이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만약에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넣으면 다이아그램은 이렇게 변합니다. 거의 대부분 자연적 배출량이고요. 인간의 배출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첫 번째 다이아그램과 지금 이 다이아그램을 합해서 하나로 결과를 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140년간 산업혁명 이후에 연간 인간에 의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증가량은 지구 대기 중에 단 0.0001%, 100만 분의 1 수준입니다. 이 100만 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이 극미량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는 것이 탄소 중립이고요.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수십조, 수백조의 혈세와 전 세계 수천조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는 거의 영향을 줄 수 없는데 그러면 지구 기후와 기온엔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 자, 세 번째 과학적 팩트입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증기. 대기 중의 수증기는 뭐예요? 구름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활동량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기온과 기후는 태양의 활동량과 구름의 움직임,
구름의 양, 그리고 해양의 활동을 통해 거의 결정이 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이 극미량의 기체가 지구의 기후를 바꾼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설을 그냥 과학으로 밀어붙인 유엔이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 다이어그램 한번 볼게요. 빨간색 라인은 태양의 활동량이고요. 지난 100년간의 활동량입니다. 위성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검정색은 지구의 평균 기후값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상관관계 보이세요? 거의 같이 움직이죠. 태양의 활동량에 따라 지구의 기온은 거의 결정이 납니다. 자,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실제로 이산화탄소와 지구 기온 상관관계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복하게 만드는 잘못된 조작된 데이터와 은폐된 데이터를 UN IPCC가 채택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 과학이 전 세계 기후 과학을 집어삼킨 겁니다. 자, 그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것도 위성 연구입니다.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된 건 사실이에요. 전례 없는 지구의 녹지화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산화탄소는 무엇의 먹이예요? 어린 친구들 다들 아시죠? 이산화탄소는 무엇이 먹고 자라요? 모든 식물이,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모든 식물이 먹고 사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식물들이 먹이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 미국 대륙의 2배 크기만큼의 식물의 면적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위성 연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뉴스나 많은 연구 논문에서 왜 보지 못했어요? UN 같은 국제기구가 이런 연구 결과를 채택한다 안 한다? 채택하지 않습니다. 네, 편집해서 보고서에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제가 실제로 업계에서 봤던 거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후재난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불 요즘에 난리죠? 자, 산불로 소실되는 토지 면적은 계속 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국립소방센터 데이터는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요. 지난 100년간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산불로 인한 소실 면적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수의 빈도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의 빈도나 피해 정도 또한 계속해서 줄어들어서요, 지난 100년 동안 4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때요? 계속 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와 홍수의 빈도와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니죠. 거꾸로 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폭염. 요즘에 많이 덥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웠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와 1994년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시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웠어요.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때가 높았을까요? 지금이 높을까요? 지금이 높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 또한 미국 해양대기청 데이터입니다. 연간 폭염 일수 데이터와 폭염 강도 지수 보시면 언제가 가장 높아요? 1930년대 전후가 가장 높죠. 네, 산업혁명 이후에 1930년대가 가장 더웠습니다.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 280ppm에서 300ppm 정도였어요. 지금은 430ppm. 지금보다 그 당시가 훨씬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었는데 왜 지구는 훨씬 뜨거웠을까요? 이산화탄소와 지구 평균 기온과 연관관계는 거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UN 같은 국제기구가 연구 논문에 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를 조작, 은폐해서 넣었던 UN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난으로 인한 사망률은요 99%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정확히 말하면 99.8%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탄소 중립해서 줄어든 게 아니고요, 병원이나 도로나 통신 사회기관 인프라가 좋아졌고요, 재복구 시스템이 좋아졌어요.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인류 문명은 기후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극 한번 가볼게요. 자, 북극곰 이야기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북극곰은요 1950년 이후부터
단 한순간도 감소한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 속았습니다. 1950년대 5천 마리 수준이었던 게 지금은 3만 2천 마리를 돌파했고요. 곧 3만 5천 마리 돌파한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줄지 않았었고요. 북극곰은 최상위 포식자고요. 수심 15m, 5분 이상 잠수하면서 얼마든지 사냥할 수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도 얼마든지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던 그 사진들은 뭐냐? 당장 싸워서 진 북극곰, 죽기 직전인 북극곰 사진만 딱 찍어서 전 세계에 배포하고 빙하가 녹는 부분만 찍어서 전 세계에 배포해서 마치 인류가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모든 북극곰이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선전선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식 통계가 2020년 전후로 발표됐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북극곰 영상 막 보면서 후원금 달라는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잘 없죠? 네, 이제 안 먹히는 겁니다. 다 알았거든요. 거짓말이었다는 거를. 자, 그래서 북극곰 걱정 안 하셔도 된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극빙하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북극곰이 이제 안 먹히니까 이제 북극빙하 가지고 새로운 어젠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북극빙하는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줄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제가 이것도 위성 사진입니다. 일본 우주항공기구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녹색 부분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빙하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빨간색 부분은 줄어든 부분입니다. 어디가 더 커요? 녹색이 더 크죠? 네, 빙하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달에는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북극 빙하를 뚫고서 그 큰 무역선이 간다. 자, 쇠빙선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 쇠빙선은요 어떤 역할이냐면 바다 한가운데서 지상까지 뚫고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한가운데 몇백 미터짜리 빙하를 뚫고 지나간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린랜드 북극 빙하는 뭐냐? 그린랜드 그 지정학적 위치와 그 다음에 군사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북극 빙하가 열려서 무역에 대한 새로운 활로가 만들어진다? 아닙니다. 이것도 대중들을 속이는 새로운 거짓입니다. 빙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게, 빙하가 늘고 있다는 게 면적은 늘 수 있으나 빙하의 깊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실질적인 총 면적, 총량을 따지면 빙하는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연구 논문들이 최근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논문을 대형 학술지에서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누구의 입김으로? 대형 국제기구의 입김으로. 그것이 클라이밋 게이트라고 해서 미국에 2009년도에 발생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제대로 된 연구 논문을 발표하려고 하면 다 압박을 하는 겁니다. 발표 못하게. 그런 식의 것들이 많이 밝혀져서 지금 미국 행정부는 다 녹색 보조금 다 폐지하고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ESG 전부 다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다? 2배, 3배 계속 혈세 낭비하면서 증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도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째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기후변화는 있는 것이냐? 꼭 있어야 합니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지구는 기후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냐? 인간이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기후가 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것으로 인한 기후위기 같은 거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고요. 잘 인지하셔야 돼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8번째, 환경오염은 그러면 있냐?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물과 땅과 쓰레기 문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어디에 다 쏠려 있다? 탄소 중립에 싹 다 편성돼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물 문제, 땅 문제, 쓰레기 문제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다 탄소 감축으로 다 갔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건 물, 땅, 쓰레기 관리를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슬라이드를 왜 넣냐? 이게 실질적으로 좌파, 레프트 윙들이 이야기하는 단어 혼용주의입니다. 단어를 혼용해서 대중들을 속이는 거예요.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용해서 막 쓰면서 누군가를 음해하거나 누군가를 오해하게 만들거나 대중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후변화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기후위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은 심각합니다. 우리 이것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혈세를 말도 안 되는 탄소 중립에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기후정음의 결론은 인간이 발생한 CO2를 줄여서 지구 기후를 관리한다는 탄소 중립은 뭐다? 완전한 거짓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모르고 업계에 있었다면 이제 아셔야 됩니다. 모르고 하는 것도 죄고요. 알고 하는 건 더 큰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완전한 거짓에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움직여 버리고 있어요. 엔진 산업이 다, 에너지 산업이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녹색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색 사기는 뭐냐? 전체주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주의에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중에게 공포를 심어야 되고요. 그걸 통해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이데올로기 안에는 완전한 다 거짓으로 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체주의를 이루는데 필요한 세 가지 항목인데, 요소인데, 정확히 녹색 아젠다에 이 세 가지가 딱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가짜 재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공포를 심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재난, 홍수, 허리케인도 여러분 계속 줄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숫자 계속 줄고 있어요.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량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 번 나면 전 세계가 난리 날 것처럼 미디어에서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미디어를 보고 공포에 떠는 거죠. 당장 내가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해서 공포가 심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이데올로기가 바로 저 탄소 중립. 그 다음에 그 안에 거짓이 바로 녹색 사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유엔 총회에서 발표했죠. 이 기후위기 어젠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과학 사기다. Greatest Decep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거짓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거짓에는요, 가짜 명분이 있어요.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자, 탄소 중립의 가짜 명분은 뭐냐? 지구의 기후를 지키자예요. 여러분, 지구의 기후를 지키자, 너무 달콤하지 않아요? 맞는 말 같고. 그래서 결론이 CO2를 줄여야 된다. CO2 악마화예요. 이것이 달콤한 가짜 명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진짜 명분은 뭐냐? 아리백과 ESG 경영을 반대하지 못하게 명분을 깔아놓고, 여러분, CO2 악마화는 선진 문명의 경제 성장을 악마화하는 겁니다. 네. 모든 공장, 모든 내연기관에서는 CO2가 발생되죠? 그 모든 공장과 모든 내연기관과 모든 경제 발전을 악마화하는 것이 바로 저 CO2 악마화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뭐 하는 거냐면요, 선진 문명의 경제 성장을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네, 선진 문명을 악마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백은 뭐냐? 탄소 배출 줄여야 되니까 친환경 에너지 하자. 이게 달콤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목적은 대한민국 선진 문명의 에너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고요. 결국에 중국 공산당이 돈 버는 구조를 구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SG,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죠. ESG 경영은 뭐 하는 거냐면
가짜 명분은 소액주주 지키겠습니다. 착한 기업 만듭시다. 사회지역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지역 기업도 저 ESG 경영 안에 다 들어갑니다. ESG 경영 하려고 시작한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 근데 저 안에 다 들어가는데 진짜 목적이 뭐냐? 기업 지배 의결권을 공적 자금이 갖게 하면서 대한민국 기업을 국유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바로 저 ESG 경영입니다. 여러분, E와 S가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환경과 사회예요. 근데 환경과 사회가 가짜 명분이에요. 그거 하려고 ESG 하는 게 아니고요. G, governance, 기업 지배 구조인데 기업 지배 구조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만든 게 ESG입니다. 저 ESG도 누가 만들었다? UN이 만든 겁니다. 코로나 전에는 지속 경영 보고서 뭐였어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였어요. 제가 이제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하나금융 다 참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 ESG라는 게 나오면서 지금은 ESG가 전 세계적으로 막 활성화되다가 미국이 지금 다 폐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녹색 기후 사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파드릴 건데 굉장히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부정선거 딱 들으면 그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이제 그것이 밝혀지겠지만 그 다음에 방금 젠더 이슈,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인구 통제 이런 얘기 딱 들으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진짜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근데 문제인 건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해결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탄소준이 딱 들었을 때 이게 나쁘다는 생각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기 전에 안 들었죠. 아리백, 재생에너지 나쁘다는 이야기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들었죠.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ESG 경영, 뭔지 모르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막 진행하니까 필요하구나 생각했어요.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뭐가 돼야 됐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 인식이 되게끔 활동을 해야 됐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인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녹색 기후 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데이터를 어떻게 은폐하고 조작하는지 몇 가지 메커니즘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느 기업의 11년간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두 그래프 보시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오른쪽, 왼쪽? 그쵸? 뭔가 이쪽 그래프가 그쵸? 이쪽 그래프가 뭔가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뭐래요? 같은 기업이에요. 같은 기업 데이터인데 Y축을 보시면 한쪽은 크게 뒀고요. 한쪽은 작게 뒀죠? 한쪽은 10,000, 20,000, 30,000, 한쪽은 2,000, 4,000, 6,000 이렇게 나가죠? Y축을 조작하면 얼마든지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눈속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를 얼마든지 변동성이 작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변동성이 큰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기후 데이터를 얼마든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과학계에 계셨던 분들, 연구 논문, 과학 쪽에서, 혹은 경제학 쪽에서, 그 다음에 의료 쪽에서 이런 데이터를 취급하는 학문 쪽에서 논문을 쓰셨던 분들은 대충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것을 Y축을 조작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데이터는 아까 보여드렸던 폭염 강도 지수예요. 1930년대가 가장 더웠다고 했던. 자, 보시면 기후 위기를 주장하는 사람은 1930년대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을까요? 가리고 싶을까요? 가리고 싶어요. 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작았는데 1930년대가 더웠다는 이 데이터를 일반 대중들과 일반 정책 기반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를 삭제시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데이터만 보고서에 이렇게 편집해서 올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데이터 보시면 어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폭염 강도 지수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편집해서 올립니다. 이런 일을 하던 곳이 어디였다? 유엔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사 데이터입니다. 나사에서 레이샤비크라고 하는 아이슬란드 평균 기온값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 빨간색 라인이 가장 차가운 라인이잖아요. 가장 추웠던 시기. 저 앞단의 데이터를 삭제시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 데이터를 여기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여요?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값이 높아지는 것 같죠. 이렇게 각 지역별, 각 연구소별 모든 데이터를 싹 다 편집해서 IPCC 보고서에 올려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책관에게 보내서 이걸 기반으로 정책을 기반해라. 이제 탄소 중립은 전 세계의 어젠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기후 컨설턴트들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네. 자,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총망라에서 들어있던 곳이 바로 IPCC 6번째 보고서 AR6입니다. 네. UN IPCC 6번째 보고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과학과 허구성이 싹 다 총망라에서 있는데, 그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 비판서를 낸 기구가 제가 속해 있는 클린텔이라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밋 인텔리전스의 줄임말이고요. 제가 거기에 한국 지부를 창립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구가 미국에는 CO2 Coalition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연맹과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규명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UN 산하 66개 기구 탈퇴까지 만들어내는데 일조했던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지부를 저희가 이제 만든 거예요. 아시아에서 최초입니다. 아시아에 하나도 없어요. 일본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클린텔이라는 기구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 40개국에 2,000명의 기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장은 전 체코 대통령 바칠라프 클라우스 대통령이고, 대통령 10년 하시면서 체코의 공산 시대를 완전히 다 척결했던 분입니다. 누구보다 사회주의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클린텔 현재 총회장이시고, 여기에 26명의 세계적인 석학분들이 대사로 계신데, 대표적인 분이 2022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신 존 클라우저 박사님,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양자역학으로 2022년도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존 클라우저 박사님이 퀀텀 코리아가 2023년도에 초청했거든요. 양자역학으로 물리학상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양자역학 얘기 안 하고요, 기조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치인들 잘못된 과학정보 만들어내서 기후과학계를 박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규탄 발언을 13분을 하십니다. 그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왔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형 미디어 다 왔었거든요. 근데 저거 보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도를 싹 다 내립니다. 네. 근데 제가 저거 한 장 딱 남은 거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하신 분이 그린피스 아시죠? 여러분, 그린피스는 지금 중국 머니에 다 먹혀서 완전히 잘못된 정책만 이행하고 있는, 굉장히 다 변질됐습니다. 그런데 그린피스 초창기 창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 패트릭 무어 박사님도 저희 대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MIT 공대 아까 전에 리처드 린첸 교수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시아에는 유일하게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신 박석순 교수님이시고 제 은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대사 자격이 있어야지만 지부를 설립할 수 있어서 제가 박석순 대사님께 제안을 해서 한국의 클린텍 코리아를 설립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립 선언식에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기조에 우리는 동의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잘못됐다. 규탄한다 발언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현재 반녹색 성장, 녹색 사기극을 완전히 종멸시키는 정책에 우리는 동의한다.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영문으로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기후 총회를 통해서 클린텔 코리아도 참석했고, 클린텔이 후원을 했고, 헤리티지 재단과 CO2 코얼리전과 미 행정부가 함께 중국이 배후에 있는, 유엔이 배후에 있는 녹색 기후 사기를 완전히 종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플랜을 이제 다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 중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리 젤딘 미국 환경부 장관도 왔었고, 그 다음에 패트릭 모리시라고 하는 이제 굵직굵직한 정치인들이 다 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녹색 사기. 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멈춰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멈춰 세운 녹색 사기극에 대한민국이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는 지금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전 타임에 여러분 유엔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참 유엔이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유엔 산하 66개 기구 중에요, 사실은 35개가 기후 아젠다 핵심 기구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유엔 산하 31개고요, 비유엔 산하 35개입니다. 그래서 66개 국제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다 탈퇴를 했고, 제가 이 녹색 기후 사기에 대한민국이 주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녹색 기후 사기가 확립됐던 시기에 2명의 대한민국 인사가 유엔을 진두지휘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반기문이고, 두 번째가 유엔 IPCC의 이회성입니다. 자, 이 두 분이 이 임기 동안에 뭐가 완성됐냐? 파리 기후협약 완성됐었고요, 탄소 중립 SDG 완성됐었고요, 그 다음에 녹색 기후기금 송도에 유치되는 것까지 완성됐었어요. 여러분, 2012년도 전후에 송도에 녹색 기후기금 유치될 때 과학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경사 났다고. 그런데 그게 뭐 하는 거였다? 대한민국의 악의 뿌리를 박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UN IPCC 여섯 번째 보고서가 완전히 다 잘못된 데이터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총괄했던 분이 바로 이회성 의장입니다. 저는 이 두 분이 이제 이 녹색 기후 사기가 조만간 다 전 세계가 밝혀져서 책임론이 이제 밝혀질 거거든요. 거기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이 녹색 성장을 주도했던 사람들 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엔이 했던 몇 가지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되게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 보시면 사진에 투발루 외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코미디 쇼를 한 거예요. 막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하냐? 몰디브랑 투발루가 이제 물에 잠긴다. 그러니까 유엔한테 보조금 달라고 연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위성사진은 투발루 국토 면적의 지난 40년간 2.9%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해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됐다? 더 낮아졌다. 이게 녹색 사기의 민낯입니다. 어마어마한 보조금 받아갔고요. 여러분, 2016년도 전후에 몰디브 물에 잠긴다고 전 세계가 뭐가 발생했다? 여행 러시가 발생합니다. 물 잠기기 전에 몰디브 한번 가야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여행을 막 가니까 기후파리 코미디쇼 하나에 관광객이 유치가 되면서 연평균 10% 경제 성장률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구수가 2.5배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합니다. 왜? 여행객들이 와서 막 돈을 쓰니까요. 이게 녹색 기후 사기의 민낯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협박을 해서 그걸 통해 돈을 가져가고 전 세계인들은 속아 넘어가고, 그걸 통해서 이런 코미디 쇼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또 탈퇴를 했냐? UN 기후변화 협약 당연하고 UN IPCC, 그 다음에 아이레나라고 하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 탈퇴했고요. UNEP, UNDP, 유네스코, WHO, UN 헤비타트, 그 다음에 FAO, 식량농업기구. 여러분, 식량 문제, 이 기후 문제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문제, 이것도 기후 위기랑 아주 관련이 큽니다. 기후 문제가 인구 통제랑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문제는 기후 위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인구 통제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백신 문제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선거 사기도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전체를 하나가 다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체주의 막시즘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계 기상기구도 탈퇴했습니다. WMO. 그 외에 61개 기구 다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탄소 중립은 인류사 최대 사기극이다.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제가 이 유엔 총회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제 유튜브 채널 기후정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보시면 48분 동안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중에 16분이 이 탄소 중립 규탄하는 데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어젠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자막까지 다 해서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미국 녹색 보조금을 전면 폐지합니다. 실제로 연구 논문인데 녹색 보조금 전면 폐지하면서 지금은 제가 저기 1800조라고 써놨는데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2000조입니다. 연 2000조씩 절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녹색 보조금 전면 폐지 하나만으로 미국이 연 2000조 지금 절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ESG 경영 규제 전면 철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기조연설 경주에 오셨을 때 제가 김해공항에서 나가서 이제 환영식도 했었고 그 다음에 기조연설 때도 제가 이렇게 경주에서 환영식을 했었습니다. 클린 뷰티풀 콜이라고 현수막 해놓고 환영식하고 이제 선언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연설 올라와서 클린 뷰티풀 콜을 3번 외치고 내려가셨어요. 저 현수막을 보고 이야기하신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뭐 만나게 되면 클린 뷰티풀 콜 가이라고 이제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도 미국 행정부의 뜻에 맞는 과학계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계속 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완전히 반미 정책만 일관되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시지도 않겠지만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녹색 기후기금도 탈퇴를 했어요. 여기가 뭐 하는 거였냐면 녹색 사기에 자금을 대주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자금을 차단했고 녹색 이념을 붕괴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파리 기후협약은 거짓 과학 이념을 담합의 명분을 완전히 박살낸 거고 산하 66개 기구의 녹색 소굴을 본진을 완전히 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줄을 다 막은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조만간 파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다고요? 40%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을. 그래서 돈잔치 중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업계는요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 계속 만들어지고요. 그쪽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몰려들고 있고요. 왜? 일자리가 막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다 박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냐면 바이든 정권 때 계속해서 퍼주던 이 돈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0조씩 계속해서 세이브하는 그 결과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정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부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민국 혈세에 수십조를 넣어놓고 이 돈을 뭐 하려고 한다? 이 막힌 자금 라인에 우리나라 예산을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되는 순간 대북 송금보다 더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 될 겁니다. 이거 되면 대한민국이 표적 국가가 될 겁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제가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태양광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양광 패널은 과연 친환경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어질 때 심각하고요. 그 안에는 카드뮴, 비소, 사유마귀소가 바글바글하고요. 그것은 땅을 다 죽이는 포이즌이고요. 그것을 폐기 처리할 땐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폐기 처리하는 이 폐기량이 연간 앞으로 수천 톤씩만 나올 건데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화학 처리를 해서 묻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다?
다 개발도상국에 수출합니다. 폐기물을. 그러면 그 개발도상국은 뭐 할까요? 화학 처리 제대로 해서 묻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묻어버려요. 그러면 그 땅은 다 죽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독극물이 지하수를 따라서 바다 해양으로 나가면 어마어마한 양의 독극물이 바다 해양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이런 문제 언론사들 미디어에서 보도하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풍력 이야기 해볼게요. 하늘에선 연간 한 기당 매년 1만 마리의 새들이 쳐서 죽습니다. 저 블레이드에 쳐서 죽는 거예요. 미국 데이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무슨 문제냐? 여러분, 해상 풍력이 바다를 표류하면 안 되니까 밑에 고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고정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해상 망치로 내려칩니다. 그걸 파일 드라이버라고 표현하는데, 파일 드라이버로 칠 때 엄청난 음파가 모든 바다 표범 고래 돌고래를 다 죽인다는 겁니다. 저 어마어마한 크기의 저 풍력을 박으려면 얼마나 세게 내리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다 오픈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해상풍력 거의 대부분 중국 회사입니다. 저거 설치할 때 누가 와서 설치하겠어요? 중국 회사가 와서 설치하겠죠. 물론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 북유럽 기업들도 같이 조인해서 이제 들어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중국 회사 풍력을 설치하니까 중국 회사들이 저 해상풍력 설치할 때 다 내려오거든요. 그때 대한민국 해저 전력과 해저 인터넷망이 중국에 전부 다 노출됩니다. 네, 유사시에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해저 지도는 지금 중국이 다 꿰뚫고 있을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몇 톤의 땅을 파헤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평균 220톤의 땅을 파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7톤의 광석을 걸러내고요, 11톤의 소금물로 닦아서 그걸로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대형 트럭 40대를 쓴다는 가정하에 저 광산에서 연간 7천만 리터, 약 6천만 리터의 경유를 씁니다. 여러분, 전기차는 친환경입니까? 자, 그러면 이 광물 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한 중국입니다. 100% 장악한 광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70에서 80% 장악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하면 할수록 결국에 누가 돈 버는 구조다? 중국이 돈 버는 구조다. 이미 세팅 작업 다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은 세계 신설 석탄 발전량의 83%를 중국 본토에 짓고 있고요, 세계 신설 원자력 발전량의 50%를 중국 본토에 짓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정적으로 값싼 전력 만들어서 풍력 터빈과 태양광 패널 만들어서 선진 문명에 팔아서 돈 벌고, 그거로 인해서 선진 문명은 에너지 시스템이 박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악순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유럽은 지금 산업 전기료가 4배 폭등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많이 잘 방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은 전 세계 거의 최상위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든타임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제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다 국가정보 쪽에서 받기 때문에 아는데, 올해부터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배를 늘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미친 짓입니다. 그거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내년부터 계속 블랙아웃 올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통과시킵니다. 왜? 다 돈의 논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후 환경 요금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공과금에 다 있습니다. 전 국민이 다 내요. 아이들도 다 냅니다. 아이들도 전기를 쓰니까요. 이게 뭐냐면 기후 환경 요금 2,000원, 3,000원, 4,000원 냅니다. 매달. 근데 전 국민이 써서 연간 얼마까지 육박해요? 이제 5조씩 걷어갑니다. 연간 5조예요. 기후 환경 요금으로 전 국민이 5조씩 내고 있습니다. 우리 몰랐죠? 거의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가져가냐? 대한민국의
녹색 정책 만들어내는 연구 학계와 재생에너지 사업자 보조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 그리고 유엔이 그 배후에 또 있다. 여러분의 혈세입니다. 이게 지금 3년 새 70% 올랐대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매년 20%, 30% 계속 올릴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2,000원 나가나 2,500원 나가나 500원 차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 국민을 다 걷어내니까 그 돈이 수조 원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아야 한다. 그런데 유럽은 이제 연구 학계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검증해야 된다라는 논문들이 이제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은요, 석탄과 석유 원전 대비 석탄보다 14배, 원전보다 18배의 에너지 생산 시설 중 사용할 때 머테리얼, 그냥 재료들을 몇십 배씩 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비용을 다 측정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1번부터 3번까지만 측정해도 돼요. 근데 원전과 석탄은 1번부터 10번까지 다 측정해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재생에너지를 다 측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제 그래프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 빨간색 라인이 뭐냐면 단위 서비스당 물질 투입량인데, 저 레드 라인이 현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투자 수익률이에요. 근데 석탄, 원자력, 수력은 저 빨간색 라인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태양광이랑 윈드파워, 녹색 부분입니다. 어때요? 다 빨간색 밑이죠? 네. 투자 수익률이 안 나와요. 한마디로 쓰레기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인들의 혈세를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그렇게 기술력이 좋아졌다고 해도 저 현대 문명의 최소한의 에너지 투자 수익률도 안 나오는 기술에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을 다 맡기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위험한 건지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진짜 양심선언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미국은 간파하고 미국은 재생에너지 전면 수입 중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이제 법 발의됐어요. 중국에서 제조된 부품 하나라도 들어간 태양광 패널은 전면 수입 금지입니다. 이제 중국이 수출을 못합니다. 태양광 패널, 중국 태양광 패널 수입하려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는 수출을 해야겠고, 중국이 이제 그 물량이 다 어디로 들어온다? 다 대한민국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 정권입니다. 정말 강력하게 규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러분, 이 테이블 하나로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망치는지 모든 게 설명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숫자가 여러 개예요. 자, 이 중에 한 숫자가 너무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숫자 하나가 너무 이상해요. 산업전력, 가정전력에 대한 데이터인데, 자, 보시면 대한민국의 산업전력 요금이 대한민국의 가정전력 요금보다 더 비싸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매가가 싸야 돼요? 소매가가 싸야 돼요? 도매가가 싸야 돼요. 여기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다 알아요. 당연한 경제학적 논리예요. 그러면 산업전력은 기업이 쓰는 전력이고요, 가정전력은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쓰는 전력이에요. 산업전력은 도매가고요, 가정전력은 소매가입니다. 그러면 산업전력이 싸야 돼요? 가정전력이 싸야 돼요? 산업전력이 당연히 싸야 돼요. 기업이 훨씬 많이 갖다 쓰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만 역전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보십시오. 다 가정전력이 더 비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냐? 자, 만약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 안에서 정상화시키면 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산업전력요금은 약 140원 정도가 돼야 돼요. 140에서 150원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전력요금은 약 370원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바로 다음 달부터 여러분들이 내는 전기료 다음 달부터 2배, 3배 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여론 잠재우기 위해서 그 모든 차익을 누구한테 덤탱이 씌우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덤탱이 씌우고 있다. 전형적인 파퓰리즘입니다. 네. 그런데 녹색 보조금을 전부 다 삭감시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산업전력요금 약 100원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요. 가정전력요금 220원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누구보다 더 저렴해져요, 이제? 미국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전 세계 최강의 산업전력 요금을 자랑하는.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싸니까 기업들이 날개를 다는 거예요. 전력요금이 진짜 쌉니다, 미국은. 근데 여러분, 중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중국은 50원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석탄 발전, 원자력 발전 전 세계 싹 다 지금 중국 본토에 다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면 대한민국 환경단체들은 왜 중국이 그렇게 짓는 거에 대해서는 목소리 하나 내지 않죠? 과학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정치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100원이 되면 우리나라는 뭘 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박탈당하고 있냐? 지금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이 요즘에 뉴스들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뉴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무엇을 찾고 있냐? 아시아의 어딘가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요. 근데 미국보다 더 경쟁력 있는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일본만 해도 여러분 에너지 시스템이 그렇게 건전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아까 전에 190원이었거든요. 195원? 저기서 더 다운시키기 되게 힘듭니다. 일본은.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의 정권이 태양광 패널 풍력에 목숨을 거네요. 저게 다운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계속 줄이려고 하네요. 여러분 SMR, 원자력을 다시 가동시키려고 한다? 2035년부터 증강한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언제 또 말 바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거 100원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 물론 AI에 아까 전에 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와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질 때 다 누가 지을까요? 한국 기업들이 짓겠죠. 어마어마한 일자리 창출과 어마어마한 가치 창출과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뭐가 발생이 된다? 여러분 이런 기업들의 빅테크가 한국에 지어지면 대한민국 향해서 미사일 한 방 쏠 수 있을까요? 못 쏩니다. 어마어마한 국가 안보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있는 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대한민국 많은 기자들과 많은 미디어와 많은 학계에서 이야기해서 대중들을 깨우고 알게 해줘야 되는데 이야기하지 않고 다 같이 담합해서 전 국민을 속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전 국민이 이 모든 기회를 다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 모든 일자리를 다 박탈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재생에너지와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SG입니다. E와 S가 가짜 명분이었고 거버넌스가 산업 기업 지배구조라고 했어요. 자, ESG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말 잘 듣는 기업 만드는 겁니다. 누구 말 잘 듣는? 정부 말 잘 듣는 기업 만들기 작전이에요. 점수를 누가 준다? 정부가 줍니다. 그래서 점수를 못 따면 정부가 금융 제재를 합니다. 대출을 안 줘요. 그리고 대출 이자를 막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 점수를 따려고 혈안이에요. 그 점수를 따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의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주는 그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게 기업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부 눈치 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ESG입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을 정치적 통제 목적으로 쓰는 것이 ESG고요.
그 다음에 국가 위에, 정부 위에 ESG라는 하나의 큰 축을 만들어서 기업이 그 안에 다 통제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유엔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ESG는 기업 지배를 위한 무기인데,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런 국회 세미나가 열려서 정말 손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 지배 어디까지인가?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발의시켜서 지금 통과되기 직전이냐? 대한민국은 자유경제체제잖아요. 그래서 공적 자금,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가 기업에 투자를 해도 기업의 지분은 가질 수 있으나 기업의 의결권, 경영권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기업의 의결권도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발의를 했어요. 개헌을 통해 이제 통과시킬 겁니다. 그거 되는 순간 대한민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은 국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법안을 반대하는, 규탄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렸던 거예요. 1월 달에. 그래서 제가 정말 만세를 불렀어요. 왜? 그 기업 국유화에 쓰일 그 무기가,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그 다음에 딱 고개 들고 나올 게 ESG의 G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모두 발언을 했어요. 왜 했냐면 ESG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할 줄 알았습니다. 금융권에서 하긴 했지만, 근데 3시간 동안 국회 세미나 하면서 ESG 발언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면 나중에 진짜 무기는 ESG거든요. 그래서 ESG부터 지금 다 해체시키면, 사실 이거는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ESG를 해체시켜야 돼요. 자, 근데 ESG를 얘기 안 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때 좌장이 카이스트 교수님이셨어요. 제 모교에. 그래서 제가 가서 마이크를 그냥 뺏었습니다. 끝내려고 하길래. 그래서 마이크 뺏어서 제가 3분 동안 ESG가 여기에 쓰이는 무기입니다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거기 계시는 국회의원들이랑 금융업계에 계신 법조인분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 리더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ESG 전문 컨설턴트들도 여기 안에 와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3월 달에 또 시의회에서 이 똑같은 주제를 해가지고 열렸는데, 거기에서도 ESG 얘기를 했다 안 한다?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마이크를 뺏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5분 동안 모두 발언을 다시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기후정음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 여기에 ESG랑 같이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국내 상장사 등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게 뭐냐면 헌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전부 다 위배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위배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조 원 이상 국내 대기업 206개사 대부분에 대해서 2대 주주가 공적 자금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관 사모펀드의 상당 부분은 어디 자본이다? 중국 자본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상장사의 10%가 지난 4년 동안, 이것도 문재인 정권 때 벌어졌던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10%의 국내 상장사 254개사가 어떻게 됐대요? 경영권 상실했습니다. 이게 10%인데 이제 저 법안 통과되면 대한민국 대기업들까지 의결권을 다 뺏어갈 겁니다. 경영권 상실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공산화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국민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통제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대기업을 국가가 소유하면, 그 의결권을 국가가 소유하면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사회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ESG 부분을 굉장히 요즘에 강하게 규탄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ESG 컨설턴트들이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의결권과 경영진들을 싹 다 물갈이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경영지 바꾸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ESG고, 이 문제를 이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거짓 이데올로기는요, 몰라서 우리가 속는 거지, 알게 되면 굉장히 쉽게 올바르게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잘못된 이데올로기다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국민분들이 이제 알게 돼서 이 모든 어젠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는 바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했던 내용이고, 네. 문제의 근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회 지도층이 국익보다 사이익을 취할 때, 그리고 지도자들이 불의를 범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공적 위치에서 잘못된 국익에 해가 되는 정책을 기반했을 때 그것의 책임론에 그 자리에서는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권력을 가지고 또 다른 공적 자리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너무 쉽게 되어 있다. 여러분, 선진 문명은 한 공적 자리에서 잘못됐으면 그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권력을 잡지 못하게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성인 집단이 불의와 거짓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다. 죄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계와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저는 거기에 잘못된 바를 지금 소리내고 있는 거고, 저와 이제 박석순 대사님이 사실 과학계선 지금 대한민국에서 단 둘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중분들도 이 문제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녹색 보조금 폐지와 탄소 중립 폐지, R200 폐지와 ESG 폐지만으로 연간 미국은 2,000조, 우리나라는 민간 단위의 자본까지 다 합하면 연간 300조씩 절감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 300조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다른 곳에 쓰여지면 너무나 좋은 곳에, 많은 곳에 쓰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 그리고 대기업과 기업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대한민국 경제와 청년 일자리와 국가 안보를 우리는 지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원자력 에너지가 지금 현재는 25%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저거를 50%로 우리 지금 증설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못지않은 기술력 갖고 있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핵 폐기물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핵 폐기물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환경단체들과 과학계에서 잘못된 선전선동을 통해 국민들이 세뇌됐습니다. 핵 폐기물 문제는 되지만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원자력 에너지 학계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그리고 연구 논문을 통해 발표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으로 잘 공부하고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에너지 강국과 전세계 데이터 센터 위치와 그 다음에 전세계 에너지 패권에 대한민국이 산업전력 요금을 낮추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과 함께 전세계 G2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일본이 지금 보고 있어요. 중국은 조만간 붕괴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은 제가 책의 저자 소개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중국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를 썼냐면, 제가 모든 녹색 정책에 관련된 돈의 논리를 보다 보니까 결국에 녹색 사기 돈의 종착지는 어디였다? 중국이더라.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초안전을 공부했고 중국의 24가지 중국몽 전술을 공부했더니 그 안에 녹색 사기극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의 서론에는 홍콩이 어떻게 공산화가 완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례별로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복지와 선거권에 외국이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침공을 위한 한반도에 어떤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책에는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어린 친구, 청년들도 읽기 쉽도록 제가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이 중국몽에 대한 책은 사실 여러분 업계에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분들이 쓰신 책이다 보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쉽게 쓰는 책도 원해서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처음에 와서 인사 나누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 맞습니다. 그거의 이권의 느낌으로 제가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채택해서 낸 겁니다. 1941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본의 그 야욕을 밝히는 책을 쓰신 것처럼 지금 2026년 중국의 야욕을 밝히는 책을 내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책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제가 한 4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프롤로그입니다. 여러분 19세기 말 150년 전에 그리고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이제 주권을 빼앗겼을 때 120년 전에 그 스토리인데 여러분 대한제국 옆에 청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제국과 일본 제국 그리고 당시 해상 패권 대영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제국이 도전국이었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러시아 제국이 태평양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문도에 대영 제국이 군함을 배치합니다. 러시아 제국을 견제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해상이 다 막힌 러시아 제국은 시베리아 철도를 기획합니다. 군사물자를 블라디보스톡으로 갖고 와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부산까지 초기에는 연결이 다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되면 그 다음은 차례가 어디예요? 일본이라는 것을 일본 제국이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일본 제국은 최전방 방위선이 한반도였고 그래서 한반도에 일본 제국이 군사를 배치해서 러시아 제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청나라가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청일전쟁에 대영제국이 일본을 금융과 군함과 기술을 지원했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고 대영제국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혜택 그 다음에 지원을 다 합해서 당시 일본 제국의 GDP의 7배를 벌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그리고 뭐가 완성이 돼요? 아간파전 이후에 뭐가 완성이 돼요? 시베리아 철도가 1904년에 개통이 됩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영 제국이 러시아 제국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제국이랑 전쟁을 하려면 어디서 전쟁해야 돼요? 만주벌판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육지전.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해상 패권을 갖고 있는데 육지전도 세겠죠. 하지만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다시 한번 설득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한 번 더 싸워라.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러일 전쟁에서 1년 만에 일본이 또다시 승리하면서 그 이후에 5년 만에 대한민국은 합병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에서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유가 있죠. 대한민국 주권이 뺏긴 데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큰 것은 대한민국은 외교적 패착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대영제국의 계속되는 서한과 계속되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국, 도전국가 정치적, 군사적 계속해서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것에 굉장히 큰 역사적 사건이 저 아간 파천입니다. 그것을 보고 도전국이 무너지면서 대영제국은 일본 제국에게 이 동아시아의 관리국으로서의 동맹국으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발생된 대한민국 역사의 큰 우리 민족의 아픔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도전국인 중국과 패권국인 미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누구의 친밀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 중국의 친중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물론 한미동맹이 이전보다 150년 전보다 굳건하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신. 하지만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이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홍콩이 반환됐고 20년여 만에 홍콩은 완전한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이 내용도 정치 부분, 언론 부분, 경제 부분, 안보 부분이 어떻게 그 자유를 빼앗겼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사례별로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대만과 대한민국에 똑같이 계속해서 적용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동북공정 아시겠지만 백제까지 이제 중국 역사 교육책에서는 백제까지 중국 역사로 다 편입이 끝났습니다. 중국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라까지 오고 조선까지 오면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 차이나타운은 문화일까요? 위장일까요? 그 내용도 책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자료실, 여러분 이게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지난 수년간 계속해서 없애라고 시민단체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더 큰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자학원,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많은 책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미국의 공자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고, 캐나다의 공자학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어떻게 해서 지금 미국은 모든 공자학원을 싹 다 폐지시키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챕터가 바로 16챕터 83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중국 공산당의 전략에는요, 그 기틀에는 바로 이 법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중국법입니다. 반간첩법, 국가보안법, 국가정보법, 이 세 가지 법망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국인은 중국의 지령이 떨어지면, 중국 통전부의 지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공작원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그 본토에 있는 가족과 재산과 비자와 여권을 볼모로 모든 중국 국적자들을 협박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망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옆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모든 중국인, 여러분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중국 사람은 언제나 이 법망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간첩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가 그냥 단순히 중국인 전부를 지금 경멸하자, 싫어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대응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24가지 각 분야별로 이제 그 전략이 있습니다. 저 전략 하나하나마다 사례를 다 정리해놨어요. 미국에서 벌어진 일, 우리나라에서, 홍콩에서, 대만에서, 캐나다에서,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정리해놓았고, 이 어린이 동요제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우파 활동, 그리고 정말 올바른 교육을 받으신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청년들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기리는 동요제와 공원이 대한민국 본토에 지어지고 개최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개탄을 금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제주도 이야기인데요, 제주도 전체 면적 중에 중국인 소유 땅이 몇 퍼센트래요? 0.53%래요. 이것만 딱 보면 적은 것 같죠?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요, 상업 지역 대비 중국인 소유 땅을 봐야 돼요. 상업 지역 전체 양보다 중국인 소유 땅이 어때요? 1.5배 더 큽니다. 여러분, 중국인이 제주도에 와서 그냥 산이나 허 벌판을 샀을까요? 상업 지역을 위주로 샀겠죠? 그런데 상업 지역 전체량의 1.5배 되는 면적이 다 중국인 소유입니다. 그 얘기는 저 상업 지역 전체량 중에 중국인 소유가 얼마인지는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놓지 않습니다. 통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막대한 면적이 중국인 소유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기자들은 어떤 기사를 써요? 제주도 전체 면적이랑 중국 소유 면적만 딱 넣습니다. 그리고 0.53%만 밖에 안 된다고 이제 그런 기조로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봤을 때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LTV, DTI, DSR, 우리나라 국민만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심각한 부동산 규제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이 모든 규제가 굉장히 쉽게 피할 수 있다. 규제 없이 쓸어 담고 있고요. 알짜배기만 골라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중과세는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세금을 1%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쉽습니다. 중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싹 다 쓸어 담고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돼서 나중에 그 시장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들의 세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법의 주권까지 지금 침략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때 이 법안이 개정됐어요. 뭐냐면 외국인도 대한민국 법관이 될 수 있고요. 외국인도 대한민국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관과 검사가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건 그냥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 내주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이 너무 모르세요. 자, 그 다음에 선거 당락을 결정짓는 스윙보터. 여러분 요즘에 뭐 선거 사기, 부정선거 이야기 많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잖아요. 이제 선거 부정도 이제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왜? 중국인들이 유권자가 돼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유권자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표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될 수 있게끔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경기 안산이 2022년 지방선거 데이터입니다. 181표 차이로 국민의힘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181표 차이면 되게 작잖아요. 그 표차가. 여기에 외국인 한 300명 정도 배치시켜놓고 투표하라고 하면, 특정 정당 투표하라고 하면 이 선거구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게 굉장히 표차가 작은 초접전 지역이었던 곳에 그 표차 그 데이터 전 선거의 표차만큼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중국인을 투입시키면, 외국인을 투입시키면 그 선거구를 싹 다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은 저 스윙보터라는 개념 때문에. 이거 비슷하게 미국이 당했던 겁니다. 근데 그 미국이 당한 거를 이번에 다 조사내서 발표한 거예요. 그렇게 4개 주에서, 미국에서 4개 주에서 유령 투표지만 수십만 장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밝혀진 것만. 근데 미국도 전 국구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네, 수백만 표가 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무비자로 지금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죠. 그 사람들이 3년만 한국에서 거주하면은 선거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는 그 모든 중국인들이 다 투표권을 갖는다는 건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연임제 얘기하고 있고 내각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대통령 선거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총선으로 대통령이 결정나는 건데 지방선거와 총선에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게 되고 이 스윙보터라는 개념으로 중국인 약 300만 정도가 투표권 갖는 순간 각 지역구에 그 표차만큼을 중국인을 배치시켜서 특정 정당에 투표하게끔 만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부정선거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중국은 지방선거, 아예 선거 자체가 없는 국민들에게 왜 대한민국에 선거권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가. 여러분 사실은 지금 선거 사기도 문제인데요. 지금 이 정책부터 지금 당장 다 폐지시키라고 목소리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러시아 제국의 몰락과 중국몽의 균열, 지금 중국은 균열 나고 있어요. 붕괴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전 글로벌 세력이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자금 라인에 녹색 카르텔, 마약 카르텔, 백신 카르텔이 돈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라인은 페트로, 그 다음에 무기 밀매 카르텔이 에너지 라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가 부정선거 카르텔과 여러분 CBDC. 사실 AI 문제도 저 CBDC와 연결됩니다. 디지털 화폐. 여러분 디지털 화폐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저 화살이 다 CBDC로 향해 갈 겁니다. 그게 AI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라인을 지금 현재 처단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저 선거 사기 카르텔까지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여러분 저 CBDC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저거 지금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다? 화폐 통합 발행권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결교회를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 중국에 가면서 먹게 당한 책의 마지막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2024년도에 국회에서 대한민국 예산을 수조 원을 삭감시킨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거 하나하나를 다 이제 책에 담았어요. 우리나라 원전과 동해 유전과 대한민국 국방력을 완전히 다 뭉개뜨리는 예산 삭감. 하나하나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그런데 탄소 중립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했다. 이것이 제가 기후정언과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라는 책 두 권을 작년 9월과 올해 2월에 쓰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역사적으로 도전국은 중앙 권력이 무너질 때마다 분열로 귀결되는데, 그럴 때마다 패권국은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동맹국과 그 붕괴된 도전국 이유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 그 동맹국은 누구냐? 첫째, 패권국과 같은 체제의 최전선 국가.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산업, 군사 통합 능력. 셋째, 도전국가 문화, 언어,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할 것. 네 번째, 패권국가 동맹이라는 군사정보 외교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을 걸. 자, 미국과 이 네 가지가 완성되어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한국과 일본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제 곧 붕괴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과연 대한민국이 중국이 붕괴된 이후에 미국과 함께 전 세계 이 동아시아를 관리하는 주체 국가가 될 것이냐, 관리받는 대상 국가가 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150년 전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 스토리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아직 그 국력이 있고요, 그 힘이 있고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적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전 세계 관리 주체 국가로 설 수 있는 지금 최적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거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 라인은 있지만 미국과 외교 라인이 다 붕괴된 상태입니다. 박살나 있어요. 미국 경제계 사람들과 외교를 할 수 있는 외교 라인이 지금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떨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한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속해서 인재들을 보내서 미국의 정재계인들이랑 계속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붕괴된 이후에 아시아의 관리국으로서 일본이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 일본이 야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공산사회, 공산 세력을 붕괴하기 위해선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이 동맹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은 결국에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아직은 우리나라가 저는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나 국민성으로나 국민의 지적 수준이나 국민의 빠르기나 그 다음에 에너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데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위기에 서 있다. 그 안에 녹색 기후 사기도 있고 중국의 초안전도 있고
선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미국과 이 동맹 라인을 만들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한미협회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을 설득했고요, 미국의 정재계인들을 설득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립돼야 된다고, 그 설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독립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냐? 미국인들은요, 미국식으로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공식 석상에서 어떤 의견을 타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의견을 타진할까요? 그 사람들의 집에서 합니다. 하우스 파티라는 거 아시죠? 집에서 연회를 열어요. 거기에 정재계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최측근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그 안에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많은 연대가 이루어지고 많은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인과 마지막 확인, 법적 절차만 공식 석상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의 정재계 인사들 중에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의 집에 초대돼서 연회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상을 유튜브 통해서, 뉴스 통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라인이 지금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뭐 재벌 누군가가 한다. 그 사람들, 여러분, 지금 가서 그 사람들이랑 네트워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다 대학교 동창들 라인들, 그 안에 다 인프라를 통해서 이미 그때부터 연대가 되었었던 것이 지금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국 안에 그 동맹 라인 안에 외교 라인이 다 붕괴되어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미국의 언어와 문화와 인프라를 이해하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지금 미국에 전방위적으로 보내서 미국 정재계 인사들을 지금 설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권이 하는 방향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지금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선 미국 가서 지금의 정권이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가서 정재계 인사들을 우리가 설득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한미 유학생 네트워크도 있어요. 약 15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제가 미시간 대학교에 있을 때 키사라고 하는 그 한인 유학생회 보드진이었어요. 그때 미국 유학생이 약 4만 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약 한 15년도, 20년도 지났잖아요. 제 나이가 밝혀져 버렸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났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인프라는 더 커졌겠죠. 그 안에 3040 세대들이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앞으로 해나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녹색 문제, 그 다음에 빅테크 문제, 한미 협상 문제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을 통한 G2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타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글로벌 시장은.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제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많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오늘 긴 시간 정말 집중해서 많이 잘 들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시간을 좀 더 빠르게 단축하게 하고 질의응답 시간 많이 받고 좀 더 이제 책을 통해서 책 사인도 해드리면서 1대1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으나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께 많이 소통드리고 말씀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기후정음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크렌테코리아 TV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과 전화번호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이메일이나 문자나 카카오를 통해서 톡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QR코드는요 클렌텔코리아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기후과학 관련된 글로벌 뉴스들, 그 다음에 연구 논문들, 그 다음에 제 클렌테코리아 활동들 이런 거 이렇게 공유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데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좋고, 또 오늘 강의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코멘트, 응원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 그 두 권의 책 뒤에 준비해 왔으니까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뭐 가격 할인도 있고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찾아뵀는데 조금이나마 시중에 교보나 영풍에서 판매되는 것보다는 조금이나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왔고요. 하고 또 이제 제가 이후에 저자 사인을 앞에서 하면서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되면 제 다음 책이 또 이제 기후정음 2권이 유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규탄하는 책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또 나왔을 때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